오늘도 교과서의 그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이렇게 짜투리 시간을 내 가지고 같이 보게 됐습니다.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안 남았는데 지금 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멘탈 관리입니다.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 승산이 있어요. 지금쯤이면 이제 내가 모르는 게 더 많이 발견되고 내가 더 이제 공부 안 한 것 같고 막 이러거든요. 이제 실제로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 막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불안한 심리는 뭐 어쩔 수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걸 이겨내야죠. 그것을 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서 풀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막 이렇게 결국은 불안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뭐 이제 떨어지는 걸 이제 예상을 하고, 떨어지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시 또 생각을 하게 되고, 떨어지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제 이거 말고 다른 걸 한번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전부 이게 의미가 없는 생각이겠죠. 물론 알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기 전에 눈 감는데 자꾸 그런 생각 들고 불안하고 날씨는 추워지고 막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밥 먹는 것도 시원찮게 먹고 나가서 약간 이렇게 걸으라고 해도 걷지도 않고 이러죠. 불안해서 그래요. 책상에 원래 공부를 안 해도 앉아 있으려는 그런 회귀 본능 뭐 이런 거가 있죠. 제 생각에는 한 30분이라도 옷 갇혀 있고 좀 이렇게 이어폰 끼고 음악 들으면서 약간 리셋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 반드시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에 산소도 공급해주고 그 답답한 공간에서 좀 나와서 그리고 좀 몸에 좋기도 하지만 또 입맛에 맞는 걸 좀 골라서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먹는 게 상당히 도움이 돼요. 물론 살이 찌고 하는 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해서 빼면 됐지, 그죠? 물론 그렇게 뺀 사람은 많이 못 봤어요. 항상 저 찾아오면 멀리서도 알아볼 수가 있어. 그 모습 그대로라서 알아볼 수는 있는데 지금 좀 맛있는 것 좀 먹고 힘을 내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얼굴이 반쪽 돼가지고 생굴을 먹고서 그렇게 됐다고 했잖아요. 센 거는 먹지 말고 바싹 튀긴 거. 뭐든지 튀기면 다 맛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먹으면 기분이 풀어져요. 그리고 걸을 때도 기분이 풀어지고, 내 몸이 조금 힘들면 잡생각이 안 드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이 몸이 아플 걸 걱정해가지고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좀 운동을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내용이 나와 있는, 너무 부담 갖고 보지 말고 여기서 조금 이렇게 뭐 빨리빨리 뭐 필요 없는 건 빨리빨리 돌리세요. 이렇게 유튜브에서 돌리고 중요한 거다 싶으면은 좀 보면 될 것 같고, 아니면 빨리 돌리기 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자, 은유와 상징 추상 나와 있는데 앙소르가 나와 있어요. 왜곡된 표현을 주로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작품에서도 우리가 보통 표현주의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포괄해서 우리가 이제 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정을 표현한다고 하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감정. 신증물주의가 등장할 때는 얘네들을 비판을 하는 중에 가장 큰 게 자기만의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을 비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감정이 중요한 이유는 얘네들이 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형태를 이제 왜곡하기도 하고요. 원색을 쓰기도 합니다. 기존에 없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데 그것을 변형해서 원색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자극을 주기 위한 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기법도 뒤에서 하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되죠. 이 사람은 앙솔은 여기에서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게 뭐냐, 가면처럼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가면처럼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골과 가면을 통해 인간의 내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을, 불안과 욕망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결국은 해골과 가면이니까 아까 여기서 나왔듯이 가면을 얘기할 수가 있죠. 가면을 얘기했죠. 그 나머지는 뭐 부수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강렬한 주제를 원색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왜곡적인 요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응로 작품에서는 한글에 닷소리와 홀소리, 그 다음에 몇 개의 한자를 섞어가지고 화면을 구성했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구성이죠. 그죠? 구성이란 말이야. 근데 이 구성 같은 경우는 뭐예요? 조용 원리적인 것을 배치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추상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적인, 그러니까 조용 요소적인 것을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그러면은 뭐 중요한 게 뭐야? 한글의 닷소리와 홀소리 몇 개의 한자를 섞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 작품에서 조용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용 요소를 어떻게 구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 중요합니다. 아감이라는 작가인데, 엘리자 아감의 방 출입구 해가지고 방의 각 면에 기하학적인 형태, 어때요? 형태죠, 형태. 그러니까 조형 요소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기하학적 형태다, 곡선적인 형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조형 요소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기하학적 형태에 판조각을 붙여서 설치했는데 뭘 했다? 설치를 했대요. 그래서 작품의 이미지가 보는 각도,
따라 변한대요. 그래서 이 작품은 뭐냐면 양쪽의 각도에 따라 시선이 변함에 따라 형태가 변해 보인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가변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변적 작품, 가변적 설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작품은. 그래서 이제 보는 사람 다양한 방향. 그래서 여기 밑에도 나와 있는데요. 얘네들이 이제 이런 거 만들긴 쉬워요. 그래서 두 장의 작품이 있으면 그걸 잘라가지고 가운데 이게 이제 두 장의 작품을 잘라가지고 낱개로 자르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세로로 자른 다음에 그거 작품 1번 작품 하나 놓고 2번 작품 하나 놓고 또 1번 작품 하나 놓고 2번 작품 하나 놓고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간격을 두고 세놓으면은 오른쪽으로 보고 왼쪽으로 봤을 때 그게 좀 달라 보이게 하는 방식이죠. 자, 그 다음에 초현실주의 많이, 근데 여기 보세요. 대페이지망, 데콩포제, 데포르마숑, 그 다음에 편집공적 비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아까 우리가 여기서 본 거 여기 골라봐. 뭐가 돼? 데콩포제가 돼? 뭐가 돼? 데포르마숑이 되죠. 변형 왜곡. 근데 이거를 아는데 여기다 이제 갖다 쓸 수 있어야 되겠지. 갖다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왜 하냐? 다 아는데. 이만큼 여기 적힌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걸 더 중요하게 보자는 거예요.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대페이지망은 다 알 거고, 그죠? 그래서 이질적인 환경, 일상의 환경에서 이질적인 환경으로 옮겨 원래의 용도를 배제하고 물체끼리의 기이한 만남. 그래가지고 대페이지망. 데콩포제는 어떻게 입체파에 쓰이죠. 분해하다, 해체하다. 그래서 입체파 분해하고 세차하는데 데콩포제라고 하죠. 사물의 본질을 그리기 위해서 보이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전체를 해체한 다음 다시 재편성된 화면을 표현한다. 데콩포제. 데포르마숑은 아까 같은 거는 여기가 데포르마숑하고 데콩포제는 우리가 유파로 따지면 반대적 성향을 갖고 있어요. 자, 편의점 비판은 하나의 작품이, 그러니까 하나의 대상이 여러 개로 이제는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중 영상. 자, 여기서 음악 응용해 보세요. 세베리니 같은 경우는 푸른 무늬에서 여러 시점에서 본 대상을 분해한 후 화면을 재구성했다. 데콩포제. 올덴버그. 실제 형태를 그대로 재현한 볼링핀이지만 엉뚱한 장소에 거대한 이건 뭐가 돼? 대페이지망이 되겠죠. 낯선 이질감. 그런데 이제 올덴버그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대페이지망 기본 깔고 갑니다. 원래 있던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야외에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좋은 거 배웠어. 자, 전통공예 종류, 완초공예. 자, 완골공예라고도 하고 완골 쌀이집, 집 등을 이제 집, 등나무 등의 줄기나 뿌리를 사용해가지고 만드는 기법이 돗자리, 바구니 뭐 이런 게. 화각은 쇠뿔 가지고 하는 것이고 지승은 종이를 노끈처럼 꼬아서 만드는 것이고. 근데 여기 보면 기름을 먹이거나 오칠을 해서 보존성을 높인다. 보통 기름 맥이죠. 오칠은 비싸요. 그리고 나전칠기는 뭐 다 아는 것이고 칠보공예도 다 알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셀 애니메이션 요거 시험에 이런 식으로 도판 그대로 나온 적 있어요. 그림자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모래, 샌드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가 나오는데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아직까지 안 나왔으니까 교과서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자, 애니메이션, 영화, 광고 등을 제작할 때 장면의 이미지를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효과, 대사 등을 적은 줄거리 그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줄거리 그림입니다. 줄거리 그림에서 뭐가 차이가 있냐면 스토리보드에서는 필요한 효과나 대사 등을 적어요. 이미지. 그래서 이미지와 효과와 대사 이렇게 체크하세요. 두 사람이 있다. 수평선에 뭔가 불러오고 있다. 한 사람이 불안한 표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하라고 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림과 설명.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둔 채 도망간다. 바위돌이 남은 사람에게 튀어오른다. 뭐 하면서 설명 들어가고 있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요거 중요. 자, 비올라. 이 사람 작품은 죽음이죠. 주제가 죽음이에요. 활활 타오르는 화염과 두 팔을 벌리고 다가오는 검은 실루엣의 여인은 물속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일렁이는 수면에 잔영만 남긴다. 이 사람이 주로 쓰는 것이 불, 물. 가장 우리가 이제는 쉽게 우리 인간이 자연에서 쉽게 원소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두 가지 요소, 불과 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걸 통해서 인간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런 고통과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자연에 의해서, 불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슬로모션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요거는 이제 보테니컬 아트라고 합니다. 자연 속에서 소재를 찾아 과학적인 관찰을 통해 극사실적으로 그리는 그림을 보테니컬 아트라고 합니다. 보테니컬 아트의 주된 소재는 식물이고요. 식물과 함께 새, 곤충, 기타 이런 것들도 동물도 그래요. 보테니컬 아트의 시작은 사람에게 유익한 식물과 유해한 식물을 구별하기 위해서인데 식물의 구조, 뿌리, 꽃, 열매뿐만 아니라 식물의 종을 기록하거나 그 다음에 표현하는 보테니컬 아트는 사진으로 식별이 안 되는 미세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멸종위기의 식물들을 기록하는 데 공헌했다. 그래서 어쨌든 식물을 또는 동물을 또 곤충을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그리는 것을 보테니컬 아트 알아두세요. 갑자기 정각제로 나오고 갑자기 그래픽 심벌이 나오네요. 그래픽 심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형상화해가지고 형상화했대죠. 그 다음에 기호나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그래픽 심벌이라고 한대요. 그래픽 심벌의 종류는 픽토그램, 사인, 로고,
그 다음에 마크 등이 있습니다. 그걸 그래픽 심벌이라고 해요. 특히 픽토그램은 국제적인 행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제작된 그림 문자죠. 그림 문자입니다. 그래서 의미하는 내용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것이고 모든 사람이 보는 즉시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언어를 넘어섰다고 하죠. 그래서 그걸 보고, 그리고 이것도 뭐 인상, 인구, 인재, 뭐 인주, 인솔, 연필, 인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고하면 될 것 같네요. 이것도 뭐 물어보자면 물어보죠. 문자가 새겨지는 돌이나 나무 등의 재료, 인재라고 하죠. 인재, 요거 이제 인재죠. 요게 이제 요게 인재네. 요게 각도라고 하면 인재 문자를 새길 때 쓰이는 칼. 그리고 인솔은 문자를 새긴 후 생긴 찌꺼기를 먼저 털어내는 도구, 인주, 인구. 낙관을 찍을 때 반타기 찍기 위해서 쓰이는 도구, 인구. 여기 인구네. 이 자처럼 이 이제 T자형 자처럼 사용하는 거네요. 다양한 표현 기법 정리. 자, 뿌리기, 흘리기. 드래핑. 물감을 뿌리거나 흘렸을 때 나타나는 효과, 이 기법에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이 잭슨 폴럭이다. 자, 유화 물감과 요거죠. 이제 에나멜 페인트를 떨어뜨리는 기법을 반복하여 자신의 역동적인 흔적을 했다 해서 폴럭. 그 다음에 요거 진흙에 물을 타서 화폭이나 벽에 흘러내리게 해가지고 흙 성분 사이로 물이 분리되어 흐르는 물리적 현상의 모습을 활용하고 있대요. 롱. 진흙 드로잉. 진흙 드로잉이네. 진흙 드로잉. 롱. 찍기 폰타나. 다시 한번 캠퍼스에 날카로운 칼자국을 놓은 커팅 작품인데 여기 2차원 회화에서 3차원 조각 경계를 없앤 새로운, 그래서 이 사람은 4차원까지, 4차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행위. 4차원까지. 포토그램 많이 했죠. 어셈블리즈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그라타주 닦아내는 기법으로 화면에 진한 색을 칠한 다음 붓이나 뾰족한 도구로 닦아내거나 긁어내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속에 있는 색이 나와야 되죠. 그라타주. 뚜룽프레유 눈속임 기법이죠. 눈속임, 착각을 일으킴이라는 뜻으로 속임수 그림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식물과 같은 정도, 식물과 같을 정도의 철저한 사실적 묘사를 말하며 세밀한 묘사를 실제 것을 보는 듯한 착각을 주는 기법인데 17세기 네덜란드 정문화에서 많이 본다. 그래서 우리가 네덜란드 트롱프레유의 뭐 바니타스라든가 트롱프의 그 정문화의 특성들은 다 해당되죠. 자, 초현실주의는 대페이지망인과 편집관청 비판에 바탕을 둔 이 수법을 효과적으로 사용을 했다. 트랭프레율은 이 초현실주의에서 사용됐어요. 그래서 대페이지망이나 편집관청 비판의 방법에도 이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는 거죠. 이 기법의 의도는 보는 자의 의식을 착란을 시키는데 의미가 있고, 트랭프레율가 가장 효과적일 때 묘사하는 사물의 종류가 적고 질감의 종류도 대비시켜 극대화한 것인데, 이에 더해서 좀 더 착각을 일으키기 위해 대부분 캠퍼스에 그리기보다는 벽이나 실제 가구 나무판에 그림을 더 많다. 시프팅, 이미지를 띠 형태로 잘라서 서로 엇갈리게 붙이는 거. 그래서 이게 두 개의 이미지를 띠 형태로 잘라서 엇갈리게 붙이는 것이 이 기본적으로 아까 여기서 나왔다. 여기 아까 여기 아감. 이 아감이 완전히 시프팅은 아니죠. 시프팅의 원리를 통해 가지고 이걸 이제 입체적으로 변형시켜. 그러니까 아까 시프팅은 평면상에서 이게 그 세로로 막 자르는 것이 이렇게 움직임으로 해서 다른 그림으로 변하게 보이는 건데, 그걸 입체적으로 한쪽은 들어가게 한쪽은 나오게 해가지고 이게 시프팅 기법을 응용해서 표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컴바인 페인팅은 했고, 콜라주의 확대된 개념이다. 요거 중요합니다. 콜라주 확대된 개념. 2차원에서 3차원 물질의 회화에 도입하려는 미술운동의 라우젠버그다. 2차원에서 3차원적 물질의 회화에 도입. 그러니까 2차원과 3차원의, 그러니까 회화와 조각에 대한 경계를 모호하게 했다. 이 뜻이겠죠. 제스처 드로잉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유 드로잉. 그 다음에 네거티브 드로잉은 뭐 주변 배경을 칠해서 실제 대상을 보이게 하는 거. 색지 드로잉. 그 다음에 색채 드로잉, 피카소 색채 드로잉입니다. 그 다음에 드로잉 조각이에요. 세밀한 드로잉 선을 조각적으로 보여주는 작업인데, 마치 벽면에 드로잉들이 살아 올라오듯 그것들을 자체가 그림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건넨다. 그래가지고 드로잉 조각. 그 다음에 라이트 드로잉은 다 알죠. 예. 그 다음에 넘버링 위에 표기라고 나오는데, AP 참고용 작품 AP와 같은 의미, 이렇게 묶어야겠다. 그 다음에 HC는 비매품이라는 뜻, AP와 같은 의미다. 이것도 같이 묶어야겠다. 예. DP 영문 약자로 훌륭하게 인쇄하기 위해서 효과를 확인한 시험용 인쇄. 그래서 시험용 인쇄. SP TP와 같은 의미, 이것도 같이 묶어놔야겠네. PP 영문 약자로 작품을 교환하기 위한 표기, 작품을 교환한다. CP는 더 이상 찍지 않는다. 훼손시켜서 증거로 남긴다. 그래서 뭐 이걸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넘버링 쓰고요. 여기 넘버링 쓰고 제목 쓰고 사인한다. 이것도 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움직이는 방식이죠. 그래서 요것도 중요해요. 오토마타라고 합니다. 이거는 오토마타.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거. 수분 작품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나뭇가지는 겨울철 나무처럼 잎사귀는 하나도 없으나 굳건한 줄기와 가지에서 끈질긴 생명력이 느껴진대요. 여성은 아기를 업은 여성과 머리에 짐을 이고 가는 여성은 우리나라 6.25 전쟁 당시의 어려운 삶을 대변하고 있는데, 서민의 삶을 대변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 힘들지만 꿋꿋하게 살았던 서민들의 생명력을 느낄 수가 있고, 질감은 평소 우리나라 화강암으로 만든 성물에 관심이 있었던 작가는 물감을 여러 층 쌓아 올려 화강암의 거친 질감을 표현했다. 자, 그 다음에 사진의 표현 기법, 포토콜라주. 이건 뭐 다 아는 거고, 포토몽타주. 봅시다. 포토콜라주는 붙이다. 그래서 여러 장 사진을 오려 붙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기법인데, 포토몽타주와 유사한 개념인데 달라요. 포토콜라주는 보통 이제 인물 사진 외의 것들의 사진을 붙여놓으면 콜라주인데, 이게 뭐랄까요, 암암리에 그런 법칙처럼 작용하는 건데, 포토몽타주는 인물이에요, 대부분.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는 사진으로 인화하기 위해 직접 대상과 비술소와 현상하는 거. 레이오그래프 얘기인데, 만화 관련된 건 캐리커처, 그 다음에 카툰. 카툰도 풍자적 한 칸 만화를 뜻하는 거고. 코믹 스트립 약자인데,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전개되는 연재 만화입니다. 그래서 코믹스. 요거는 이제 한 칸짜리인데. 그래서 장편 만화를 뜻하는 용어예요. 코믹스. 망가는 일본 만화를 망가라고 하고요. 자, 요것도 이제 기본 염색 과정. 자, 여기 볼게요. 직물 전처리. 가열한 물에 직물을 넣어서 물을 충분히 스며들게 하는 것을 직물의 전처리라고 합니다. 그래야 이걸 안 하게 되면, 이걸 하는 효과는 뭐냐면, 염액이 골고루 퍼져요. 얼룩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색소를 추출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이미 추출한 것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추출까지 하네요. 염색 재료를 넣은 물을 끓여 색소를 추출합니다. 그 다음에 여과를 해요. 색소 추출액을 뜰채나 거름망으로 염색을 준비하죠. 그래서 1차 염색을 합니다. 1차 염색은 30분 정도 직물을 담가 염색을 해요. 여기서는 2차까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염색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매염이라는 걸 해요. 매염. 그래서 물에 매염제를 넣어 희석한 후에 직물을 매염하고 수세를 한다. 그래서 헹군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매염제를 넣어가지고 염색을 합니다. 그래서 일광 견내도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고착도 잘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는 염색제에다 이게 안류에 따라 매염을 하면서 색이 변하는 게 있고, 바로 고착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염색을 해요. 여기서는 2차 염색. 그래서 직물을 염액에 놓고 일정 온도에 염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세를, 그래서 맑은 물에 나올 때까지 3회에서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건조. 여기 건데 별건 없죠. 자, 여기서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자, 천연 염색 연료가 나오죠. 근데 식물성 염료가 나오고, 여기서 보세요. 식물성 염료가 나오고, 동물성 염료가 나오고, 광물성 염료가 나옵니다. 식물성 염료는 식물의 잎에서부터 뿌리까지 모든 부분을 사용하는 나무에서 자라는 버섯이나 이끼류도 해당됩니다. 쪽, 홍화, 치자, 열매, 그 다음에 황벽나무 껍질, 그 다음에 소목, 감, 양파 껍질 등이 사용되고, 동물성 염료는 붉은 나무에서 기생하는 벌레집인 오베자, 선인장에 기생하는 연지벌레의 암컷을 건조한 코치닐, 그 다음에 오징어 먹물인 세피아 등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광물성 염료는 흙이나 암석에서 원료를 얻는 것인데, 황토, 숯, 재, 먹 등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들을 사용하죠. 염색할 직물이 나오는데, 섬유는 종류에 따라 발색 및 색소의 흡수량이 달라요. 그래서 견직물, 비단은 50에서 60도씨에 30분. 자, 면직물은 무명, 옥양목, 광목인데, 마직물, 삼배모시 이런 것들은 70에서 80도씨에 30분을 지켜줘야 돼요. 자, 그래서 견직물 비단은 좀 온도가 낮네요. 그 다음에 직물은 대개 가공 처리가 되어 나오기 때문에 염색 전에 정년, 아까 전처리 했었죠?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매염제는 무엇이냐? 매염이란 옷감 염료를 매개해준다는 의미인데, 매염제는 섬유에 대한 친화력이 부족하여 직접 섬유에 염색되지 않는 염료를 섬유와 결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염색이 잘 되게 하거나 염색 후에 색이 빠지지 않게 하려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매염제 종류와 사용법은 매우 다양한데, 크게 밝은색 계통의 잿물 백반, 어두운 색 계통에 낼 때는 산성의 철을 사용합니다. 전처리 아까 했고요. 정각이 종류 따로 볼 거 있나요? 호인, 사구인, 두인은 조화로 문구의 새겨 작품의 시작 부분에 찍는 거고, 유인은 작품의 여백 같은 적당한 위치에 찍는 거지. 조형적으로 초용인, 감정인, 수장인,
관인 뭐 다 아는 거고. 서예 용어 알아두기. 용필. 정과 획을 표현하는데 기필로 시작해서 행필, 그다음에 수필에 읽혀지는 것을 혹은 운필, 용필. 자, 용필을 써라. 용필을 써라 그러면 기필, 행필, 수필입니다. 기필은 장봉 영입하고 뭐 행필은 중봉으로 이어나가면서 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회복한다, 수필을. 그래서 용필을 쓰라 그러면은 기필, 행필, 수필에 맞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용필을 써라라고 했는데 기필, 행필 쓰라, 그러니까 용필이 뭐냐라고 하면 그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용필을 쓰라고 하면 밑도 끝도 없이 뭐 서체도 없는데 그렇게 쓰라면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렇게는 안 물어볼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해서체의 용필법을 써라. 뭐 이렇게 하면은 기필은 뭐뭐고 뭐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결구는 무엇이냐? 점과 획이 이루는 글자를 만든 짜임새다. 그래서 점과 획, 그 다음에 짜임새. 점과 획이 짜임새. 요것만 외우세요. 자, 임서는 뭐 저기 뭐 옛날에 훌륭한 서예가의 글씨를 본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본또 베끼는 건데, 특히 본을 떠서 대고 베끼는 것을 모서, 옆에 두고 베끼는 것을 임서. 완법은 뭐 자세고요. 중봉은 호의 끝이 획의 중간에 지나도록 쓰는 것인데, 이렇게 쓰면 점획에 부드러우면서도 굳센 느낌 주고, 원필은 기필, 수필, 기필, 수필의 형이 둥근 원형의 필획으로 우아한 느낌이 나요. 원필. 방필은 원필과 달리 기필, 수필의 형이 각지고 모난 느낌이 나고요. 쌍구법, 단구법, 오지법 나와. 자, 갑자기 인재를 다듬네요. 자, 인재를 다듬는데, 인재의 세밀한 사포에 가볍게 문질러 다듬어요. 결이, 그러니까 이제 정각 만드는 거죠. 굵은 사포는 줄이 생기므로 결이 세밀한 사포를 이용한다. 자, 그럼 왜 세밀한 사포를 써야 될까요? 왜 세밀한 사포를 써야 돼요? 자, 여기서 굵은 사포 쓰면 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 이거는 이제 뭐 바닥 작업하는 거니까. 주먹에 칠한다. 주먹을 칠한다. 다듬은 면에 붉은 먹을 칠하는데 2번 정도 칠하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인고를 작성한다. 종이에 인재 크기로 외곽선을 긋고 4등분해서 인고를 작성하는데, 이때 정각 자전을 참고해서 글씨체를 선택해서 종이에 구성하고, 이름 3글자와 인에 한 글자를 더해서 4글자로 구성합니다. 인재의 인고를 섬세하게 그려요. 자, 주로 기름 종이를 이용해서 인재에 옮기게 되는데, 연필로 밑그림을 그린 세필을 이용해서 원구로 그린다. 자, 그 다음에 색입니다. 자, 인도를 잡고 글씨를 검은 부분을 누르면서 파는데, 성명이는 음각으로 새기고 호의는 양각으로 새긴다. 그 다음에 파각. 이 파각이 시험 문제 나왔었죠. 인도의 반대편에 이용해가지고 인재를 이제 가볍게 치듯이 모서리를 다듬는 건데, 약간 뭐 이렇게 좀 조형적으로 치는 것이죠. 인주를 묻히고 찍는다. 자, 이응노 또 나왔네. 날라서 넣었어요. 서예가 갖고 있는 조형의 기본입니다. 현대화 문자 추상이고요. 장르와 소재를 넘나드는 실험 정신으로 한국 회화의 독창성과 정체성을 찾고자 한 작가의 흔적이 돋보이는 작품. 자, 요 밑에 보세요. 한지와 수묵이라는 동양 매체를 사용해, 한지와 수묵으로 동양 매체를 사용해서 스스로 서예적 추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름 붙였어요. 그래서 독창적인 세계를 창조했던 화가로, 이미지는 고대 상형 문자를 연상케 시키지만 한편으로는 풍경이나 동물, 사람으로 읽히기도 해요. 자연과 인간의 움직임을 흔적을 기록한 일종의 문자로도 볼 수 있고요. 서예 추상은 70년대 문자 추상과 80년대 군상 연작으로 발전하게 되죠. 자, 이렇게 봤는데, 요거까지 광고의 구성 요소,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헤드라인, 보디카피, 서브 헤드라인, 로고 타입, 요건 알고 있어야 돼요. 뭐 다 수업할 때 다른 수업에도 다 했을 거야, 그죠? 자, 여기까지네요. 그래요. 자, 오늘 조금 봐야 될 것들이, 좀 중요한 것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은 얼마 안 됐는데, 그죠? 운동하러 갈 시간이 좀 지났네. 자,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지만 또 지나보면 또 이 시간도 너무 아까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잘 하시고, 절대 아프면 안 됩니다. 감기나 이런 거 걸리면 안 되고, 코로나도 걸리면 안 돼요. 지금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아까운 시간이니까 그 시간 관리 잘해야 되기 때문에, 아프면은 하루 이틀 그냥 누워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공부를 한다고 해도 머리에 안 들어오죠. 몸이 아픈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많이 걸렸으면 바로 병원 가가지고 항생제를 놔달라고 해야 돼요. 항생제를 원래는 우리나라가 항생제 남용이라 해가지고 잘 안 놔주는데,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조금만 아파도 항생제를 놔줬던 과거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생제를 많이 맞으면 나중에 큰 병 걸렸을 때 다른 약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은 그런 게 아니죠. 빨리 나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장염했을 때 바로 항생제 투여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좀씩 좋아지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자기 면역으로 이렇게, 면역도 지금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닐 건데, 자기 면역으로 이렇게 해서 낫는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바로 넣어가지고 주사 놔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비타민 주사 한 뭐 3, 4만 원짜리 하나 맞고, 그냥 항생제 맞고 그냥 한 20분이면 맞을 거야. 그 링겔 같은 경우는 그거 맞으면 되게 효과 괜찮아요. 바로 그냥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나 맞고서 하면은 그 다음날 바로 일어나니까 그렇게 하세요. 괜히 이불 덮고 그냥 종일 누워있고 그러면서 나 아파서 이거 어떻게 공부도 안 되고 못하고 막 이러지 마세요. 그냥 병원 가서 빨리 그걸 맞고 오면 바로 그냥 벌떡 일어나. 여러분들 젊으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또 남은 기간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아는 거 위주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하세요. 사람 일을 어떻게 알아?
저는 여태까지 뭐 거의 뭐 15년 가까이 이거 하고 있지만 뭐 예상대로 하는 사람들이 붙긴 하지만 아닌 경우도 많아요. 이거는 진짜 사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하는 겁니다. 지금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고요. 뭐 이제 뭐 정말 공부가 안 돼요. 그것도 사치입니다. 그냥 무조건 보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이어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다른 거 해야죠. 최선을 다합시다. 마지막까지.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